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금투세 시행 관련 이슈로 ISA 계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든 시행되지 않든 ISA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절세계좌는 자산을 꾸준히 늘려 월급보다 큰 배당연금을 만들어갈 우리 모두에겐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우리가 배당연금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도 흘러들어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간 배당금을 출금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시기가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세계좌에서의 배당금 출금에 관한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의 배당금 출금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의 배당금 출금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큼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돼서 추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ISA 계좌의 배당금 출금에 관한 내용과 그 외 심화 내용까지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 기본 영상부터 시청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현재 저는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연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연금저축계좌엔 솔미당 H, 타미당이 각각 1300주씩 담겨있고 ISA 계좌엔 타미당 플러스 7% 4328주가 담겨있죠.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저는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2025 하락 대비라는 계좌로 현금을 옮겨 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배당 재투자 대신 현금을 쌓아가고 있는 이유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가장 아래에 보이는 계좌는 지난 2022년 하락장 때 배당금 100만원으로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ETF인 SOXL 100주를 매수하고 2년 이상 묻어둔 계좌입니다. 소액의 배당금 100만원은 현재 7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플러스 알파 자금인 배당금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품이지만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장기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배당금 100만원으로 타미당 플러스 7%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재매수했다면 배당금 재투자로 인한 평가액이 150만원 이상으로 커지긴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배당 재투자로 복리 효과를 누려가는 것도 좋지만 이처럼 배당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에 걸쳐 소액의 배당금으로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전략을 시도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이 전략을 활용해보고 싶어서 배당금을 꾸준히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투입된 투자금으론 시장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복리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매달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배당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턴 제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연 600만원 이상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질 겁니다. 배당성장 ETF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커버드콜 ETF인 타미당 플러스 7%로 수비력을 어느 정도 높여두었기 때문에 모아둔 배당금만큼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최대한 공격적으로 활용해보려 합니다. 그 과정도 배당연금술사 채널에 꾸준히 남겨가겠습니다. ISA 계좌 배당금 출금에 관해선 속 시원히 알려주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영상이니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ISA 계좌 출금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보죠. ISA 계좌에 입금한 원금은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않아도 조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납입한 원금을 모두 출금한 후 수익분까지 추가로 출금하기 위해선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때문에 만약 3년을 채웠다면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금액을 출금할 수 있고 3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출금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ISA 계좌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재까지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은 4,376만 6,808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선 언제든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624만원 수익이 나서 평가액이 5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납입원금 4,376만원까진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지만 수익분 624만원까지 출금하고 싶다면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의무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것이라면 수익에 대해 일반과세 15.4%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때와 동일한 세율이므로 중도해지에도 손해는 없습니다. 만약 3년을 채웠다면 서민형의 경우 수익 624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224만원에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형의 경우엔 수익 624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424만원에 9.9%의 세금이 부과되죠.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달 초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곧바로 일반 계좌로 옮겨 담았기 때문에 제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엔 출금 가능한 현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초에도 제 ISA 계좌는 출금 가능 금액이 0원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배당금 39만 3,400원이 입금되었죠. 화면 속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권리 보유 현황을 보면 5월 3일자로 제 ISA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은 분명 39만 3,400원이지만 ISA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제가 출금할 수 있는 출금 가능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30만 9,76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한 금액만큼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출금 시 우리가 추가로 더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볼 겁니다. 입금 한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출금 가능한 건 수입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ISA 계좌에서 배당금과 같은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출금 시 약간의 제약이 생겨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미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므로 입금된 금액은 아무런 제약 없이 모두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앞서 언급했듯 ISA 계좌의 세금 정산은 계좌를 해지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세금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 정산 전까진 출금하지 못하게 강제로 막아두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제 계좌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속 가장 왼쪽 사진을 보면 제 ISA 계좌 예수금은 60만 598원이지만 이 중 실제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 9,760원 뿐입니다. 계좌 해지 시 세금 정산을 위한 금액 29만 838원이 예수금 형태로 묶여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ISA 계좌에서 출금 가능한 30만 9,760원을 모두 일반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제 제 ISA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겠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출금 가능 금액은 0원이고 예수금 형태로 29만 838원이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9만 838원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ISA 계좌의 실현이익은 188만 8,560원입니다. 이 금액의 15.4%를 계산해보면 정확히 29만 838원이 나옵니다. 출금하지 못하고 예수금으로 묶여있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죠.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할 경우 15.4%의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만약 제가 3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이 계좌를 해지한다면 예수금으로 잡혀있던 29만 838원이 모두 세금으로 징수되고 그 외 계좌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을 출금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므로 계좌를 해지한다면 현재 예수금으로 잡혀있는 29만 838원까지 모두 출금 가능합니다. 수익이 188만원인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제가 내야 할 세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ISA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수금 형태로 묶여있게 됩니다. 3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지금 당장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세금을 바로 징수해 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ISA 계좌의 예수금 29만 838원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예수금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주식 매수로 예수금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운 배당금이 입금된다면 그 배당금을 출금할 땐 어떤 제약이 생기게 될까에 관한 궁금증이었죠. 가장 왼쪽 사진을 볼까요? 예수금 29만 838원으로 타미당 플러스 7% 28주까지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금으로 28주를 모두 매수했더니 두 번째 사진처럼 제 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은 1,588원으로 줄어들었죠. 수익금 188만원의 15.4%인 29만원 정도가 예수금 형태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주식을 매수해서 예수금이 한참 모자라게 된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제 ISA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해봤습니다. 방금 전 입금한 1,000원은 바로 출금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죠. 1,000원이 입금되면서 예수금이 1,588원에서 2,588원으로 늘어났지만 출금 가능 금액은 여전히 0원입니다. 예수금이 29만 838원에 도달하기 전까진 출금이 불가한 것이죠. 사실 저는 계좌를 개설하고 3년이 경과했고 수익도 크지 않아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ISA 계좌의 시스템은 실현이익의 15.4%를 무조건 출금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죠. 실수로 ISA 계좌로 잘못 입금해서 출금을 하려고 보니 출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6월 4일이 되면서 새로운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타미당 플러스 7%와 에미당으로부터 받은 6월 배당금은 총 41만 8,960원입니다. 이 중 얼마를 출금할 수 있을까요? 왼쪽 사진부터 살펴보죠. 배당금 입금 전 실현이익은 188만 8,5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초 41만 8,960원의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실현이익은 230만 7,52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계좌 해지 시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이 금액의 15.4%는 출금이 불가하며 예수금 형태로 묶여있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35만 5,358원입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을 살펴보죠. 배당금 입금 전 제 계좌에 남아있던 예수금 2,588원과 6월 4일에 제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 41만 8,960원을 더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총 예수금은 42만 1,548원이 됩니다. 이 중 앞서 언급한 35만 5,358원이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두 숫자를 빼면 6만 6,190원이 나옵니다. 오른쪽 사진에 표기된 출금 가능 금액 6만 6,190원과 정확히 일치하죠.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선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 않은 채 수익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 수익에도 언젠간 세금이 붙습니다. 바로 계좌를 해지할 때죠. 그때 원활히 세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 수익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좌 밖으로 출금할 수 없도록 막아둡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은 돈은 출금이 불가한 예수금 형태로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금 형태로 놔둬도 되지만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예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금을 위해선 또다시 실현이익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수금이 쌓여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배당금 출금과 배당 재투자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들어보죠.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5.4%에 해당하는 15만 4천원이 출금이 불가한 예수금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84만 6천원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죠. 예수금 형태로 묶여있는 15만 4천원을 현금으로 가만히 모셔두기가 싫어서 모두 배당주에 재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배당주 수량이 늘어난 대신 남아있던 예수금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0만원의 배당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5.4%에 해당하는 15만 4천원은 출금이 불가한 예수금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 84만 6천원을 모두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에 묶여있던 15만 4천원의 예수금을 주식 매수에 썼기 때문에 추가로 15만 4천원의 예수금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 입금된 100만원 중 30만 8천원이 출금 불가한 예수금으로 묶이게 되면서 이번 달 출금 가능한 금액은 69만 2천원 뿐입니다. 배당금을 출금하고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배당 재투자를 이어갈 경우 이처럼 출금 가능한 배당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배당금을 출금해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계획이므로 예수금으로 묶여있는 자금은 아쉽지만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모아두려 합니다. 이 기회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출금한 배당금을 적당히 쓰지 않고 하락장에서 의미있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예수금을 놀게 하면서까지 굳이 배당금을 출금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수익의 15.4%를 예수금으로 가만히 모셔두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처럼 배당금을 출금하는 선택 대신 예수금을 모두 재투자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절세계좌에서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출금해보면서 노후에 배당금만 출금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비효율적이진 않은지를 직접 경험하며 확인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출금한 배당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하락장에서 의미있게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배당금을 배당주에 바로 재투자하는 것과 배당금을 잘 쌓아두었다가 하락장 때 레버리지 ETF를 주워 담는 것 중 어느 선택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를 떠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논쟁할 시간에 그냥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게 낫습니다. 직접 시도해보면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뭐라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장은 그런 사소한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어렵지 않게 일어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장에서 핵심은 도전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실패해도 어렵지 않게 일어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와 보죠. ISA 계좌 서민형은 4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 일반형은 20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인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을 만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기본 이론부터 심화 이론까지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입니다. ISA 계좌의 장점 중 하나로 손익통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한 종목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어도 수익난 종목이 있다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처럼 손실과 수익을 통합해서 계산하는 걸 손익통산이라고 하죠. 세금을 줄이려면 수익은 작게 반영될수록 좋고 손실은 크게 반영될수록 좋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 해외 ETF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200만원 수익, S&P 500 ETF로 200만원 수익, 나스닥 100 ETF로 2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죠. 수익 400만원에 손실 200만원을 반영하면 플러스 200만원이 됩니다. 만약 ISA 일반형 계좌였다면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번엔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를 살펴보죠. 국내 주식 투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든 ISA 계좌에서 투자하든 매매 수익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손실을 반영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손실이 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 건 사실 엄청난 혜택이죠.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매수할 때 매매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ISA 계좌는 상대적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겁니다. 금투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손익통산 이야기로 넘어와 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500만원 수익, 하이닉스로 3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죠.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은 반영되지 않고 손실만 반영된다고 했으니 하이닉스에서 손실난 300만원이 손익통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수익 플러스 500만원과 하이닉스의 손실 마이너스 300만원을 합산하면 플러스 2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국내 주식으로 200만원 수익이 난 것으로 봅니다. 국내 주식 수익은 손익통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 수익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이닉스에서 손실난 300만원도 손실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국내 주식 모든 종목을 합산해서 손실이 난 경우에만 손실 금액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배당금으로 400만원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마이너스 500만원 손실, 하이닉스로 플러스 3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 경우 국내 주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면 마이너스 200만원이 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손실은 반영해주기 때문에 400만원의 배당 수익에서 국내 주식 손실분 200만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플러스 200만원이 되겠죠. 만약 일반형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200만원까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은 반영하지 않지만 손실은 반영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고의 조건인 것이죠.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국내 주식형 ETF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리랑 고배당주가 있습니다. 하나금융, KB금융, 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기아와 같은 국내 고배당주로만 구성된 ETF죠. 국내 주식형 ETF도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됐으니 수익은 반영되지 않지만 손실은 반영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증권사에 문의했을 때 상담원분들께서도 답변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검증해본 결과 국내 주식형 ETF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손실이 났을 때 세금이라도 줄여주지만 국내 주식형 ETF는 그 정도 혜택까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국내 주식이든 국내 주식형 ETF든 둘 다 매매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전 ISA 계좌를 만들고 국내 종목으로 배당 투자를 해보려다가 매운맛을 보고 미국 종목 중심으로 배당연금을 만들어가게 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내 종목으로 손실난 금액은 100만원 정도였고 수익난 금액은 20만원 정도였습니다. 국내 종목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마이너스 80만원 정도였죠. 국내 주식의 경우 합산해서 손실이 난 경우 손실분을 차감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저는 일반형 ISA 계좌이므로 국내 주식 손실금 80만원을 차감하면 배당금 280만원까진 비과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부분을 놓치고 있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심화이론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면 속 왼쪽 사진을 함께 볼까요? 제 ISA 계좌의 실현 손실을 살펴보면 실제 매매로 손실이 난 80만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 323만원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손실 본 금액보다 손실이 크게 잡혀 있는 건 절세 측면에선 저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만원이 손실로 잡혔다고 가정해보죠. ISA 일반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 200만원,
거기에 손실난 80만 원을 반영한다면 280만 원의 수익까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323만 원이 손실로 잡힌다면 523만 원의 수익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잡혀 있는 게 절세 측면에선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매매로 얻은 손실보다 전산에 기록된 손실이 훨씬 더 크게 잡혀 있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NH나무증권에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깊이 있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ETF에 투자하면서 받게 되는 배당금은 분배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분배금에도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주식 배당금의 15.4%를 곱하면 배당소득세가 됩니다. 편의를 위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분배금에도 15.4%를 곱해 배당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정확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당히 계산했을 때 얼마나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오차 확인을 위해 오늘만큼은 정확한 식을 써보도록 하죠. 참고로 우리가 절세 계좌에서 많이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기타 ETF로 분류됩니다. 기타 ETF 분배금에 매겨지는 배당소득세는 분배금의 15.4%를 곱한 값이 아닙니다. 분배금과 과표 기준가 증분 중 더 작은 값의 15.4%를 곱한 값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표 기준가라는 건 ETF의 순자산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들만 평가해서 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콜옵션 매도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이 과세 대상 항목이 아니라면 과표 기준가엔 그 항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표 기준가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MTS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 기준가 증분이라는 건 매매 차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매매 차익을 구할 때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빼서 구하듯이 과표 기준가 증분을 구할 때도 분배금 지급 전 과표 기준가에서 매수 과표 기준가를 뺍니다. 오른쪽 사진을 함께 보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미당 플러스 7%를 2024년 5월 22일에 매수했다면 매수 과표 기준가는 1,533.83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죠. 5월 30일 배당 전 과표를 확인해보면 1,265.4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표 기준가 증분을 구해보죠. 분배금 지급 전 과표 기준가 1,265원에서 매수 과표 기준가인 1,533원을 빼면 마이너스 268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표 기준가 증분이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엔 그냥 0원으로 계산합니다. 분배금과 과표 기준가 증분 중 더 작은 값에 15.4%의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미 과표 기준가 증분이 0이므로 붙게 될 세금도 없습니다. 주당 95원의 분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제가 내야 할 배당소득세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분배금을 받았어도 내야 할 배당소득세가 없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분배금의 15.4%를 곱해서 배당소득세를 계산한 것보단 실제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 손실은 마이너스 80만 원이었지만 실현 손실로 마이너스 323만 원이 잡혀있던 이유를 살펴보죠. 2023년 11월 타미당 플러스 7%의 분배 전 과표 기준가는 9,732.3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보유했던 타미당 플러스 7%의 매수 과표 기준가는 10,721원이었죠. 분배 전 기준가에서 매수 기준가를 뺀 과표 기준가 증분을 구하면 마이너스 268.331원입니다. 당시 제가 보유했던 수량 3,437주를 곱하면 마이너스 92만 2,253원이 됩니다. 이 경우 11월 2일에 27만 8,397원의 분배금을 받았지만 92만 2,253원이 손실로 잡히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저의 매수 과표 기준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증권사에 문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12월에도 분배 전 과표 기준가가 저의 매수 기준가보다 낮아서 20만 9,510원의 분배금을 받았음에도 149만 3천원이 실현 손실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11월, 12월 두 번에 걸쳐 총 241만 원이 실현 손실로 잡힌 것이죠.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진 분배 전 과표 기준가가 저의 매수 기준가보다 높아져서 실현 손실로 잡힌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241만 원의 실현 손실과 국내 주식 매매 손실로 얻게 된 74만 3천 원, 그리고 ISA 계좌에서 매매를 하며 발생한 모든 비용 6만 8천 원 정도를 합하게 되면 총 32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과표 기준가를 따져가며 정확히 계산한다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금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80만 원의 손실이 마이너스 323만 원으로 잡히는 건 결코 적은 차이라고 할 수 없죠. 일반형 ISA 계좌로 투자하다가 매매로 15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보죠. 일반형에선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매매로 150만원 손실이 났으니 분배금 수익 35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건 손실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 게 우리에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ISA 계좌에서 배당 투자를 하며 투자자가 누리게 될 실질적인 혜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저도 ISA 계좌를 개설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제 혜택 한도가 여유롭게 남아있는 상황이라 해지하지 않고 더 끌고 가는 중입니다. 단순하게 배당 수익이 200만원 혹은 400만원이 되면 해지하고 다시 개설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깝게 계좌를 해지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지하기 전 저처럼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증권사에 전화해서 남아있는 세제 혜택 한도가 얼마인지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복잡한 내용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머리 아프게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영상 시청을 중도에 포기하셨을 겁니다. 저는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을 믿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것, 남들이 관심 없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마무리 멘트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투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끝까지 시청하지 못했을 영상이기 때문이죠. 월급보다 큰 배당연금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끈기와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크고 작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겠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처럼 함께 걷다 보면 서둘러 뛰지 않아도 목표했던 지점이 눈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